네, 반갑습니다. 신학수 파트너입니다. 10월달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마감이 됐는데요. 11월달 시장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시장의 투자법 이렇게 해서 준비했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은 10월 달에 그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내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11월 달, 12월 달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 가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부분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1월 달에 시장 투자 방법 신 대표가 제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미국 대선이 11월 3일 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이 뭐 제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달 시장에 영향을 준 부분도 미국 대선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불확실성의 증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증시, 증시는 뭐를 제일 싫어한다? 불확실성. 불확실성, 요거를 확실성, 요거를 제일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최근에 득표율에 대한 차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현재 나타나 있는 여론의 그 지표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42%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가 52%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지금은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번 걸렸었죠. 그 이후에 퇴원을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부동층의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부동층의 비율이 2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부동층에 대한 비율이 7% 아래로 툭 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투표에 대한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최근에는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득표율이 많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선거인단에 이 확보된 부분이 대통령의 당락을 판가름 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바이든 후보와의 차이가 적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훨씬 더 증대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투자에 대한 부분, 그 득표율에 대한 부분이 비슷하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재경표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딱 초반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글로벌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현재의 시장에 작용을 했었던 것, 10월 달에 작용했었던 부분에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재확산 이 부분입니다. 다행스럽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체계가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한데요. 미국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재확산되고 있는 이 부분이 불안 요소, 불안감, 이런 요소로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져보면은 지금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 50만 명을 넘어선다. 언제? 하루에. 와, 굉장히 많은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재확산이 이전에 3월 달과 4월 달을 통과할 때 이 부분만큼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라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역시 일단은 역대 최고의 기록이다. 기록치가 뭐 최고치 이러면 좋은데요. 이런 그 악재적 요소는 좀 낮아져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재확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분기 경제 성장률이 하락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 특히 3분기에 대한 GDP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3분기에 대한 GDP 속보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어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4분기에 대한 것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불안감은 다시금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4분기 BIS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표가 58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직 바뀌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BIS 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은 오케이, 100보다 낮으면은 부정적 이렇게 보는데요. 58이니까 꽤 낮은 상황에 있는 상태겠죠. 이런 것들이 경제에 대한 더블 딥의 우려감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10월 달 증시에 영향을 준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고 신 대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재확산이 두 번째의 증시에 영향을 준 큰 요소 중에 악재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 지수를 한번 볼게요. 미국 지수인데요. 미국 지수인데 미국 지수의 S&P 지수를 보면 뭐 전체적으로는 잘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게 이제 200일 라인이거든요. 200일 라인에서 움직인 상황인데요. 고점을 딱 찍고 고점이 아마 그 9월 달에 찍은 거, 9월 초에 찍은 그런 상황인데요. 고점을 찍고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점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고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박스 형태,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최근에 끝난 증시가 박스에 대한 바닥 부분 저항 라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재차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것은 11월 달의 목이겠죠. 그렇다면은 10월보다는 11월 달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10월 달은 전통적으로 10월 달 증시가 낮게 형성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증시의 변동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급격하게 10월 달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1월 달을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봐야 되겠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이 열리는 그런 시각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10월 달을 잘 준비하고 11월 달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상승적 요소에 의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으로 인도되지 않을까 신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한번 봐야겠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에 대한 고점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8월 달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고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저점을 연결하면 저점에 대한 부분도 여기였고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지지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과 박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요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것은 11월 달에 목이겠죠. 그죠? 자, 과거를 한번 봅시다. 작년 8월 달서부터 올라온 증시는요. 2020년 되면서 잘 움직였어요. 이때가 배당에 관련돼 있는 부분, 배당에 관련돼 있는 투자가 현물로 나오는 시기였었죠.
즉 배당에 관련된 투자는 11월 달, 12월 달 이때에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들어왔었던 그 배당에 대한 배당을 받으려고 사놨었던 주식들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을 거쳐가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그 소진이 되는 그런 여건.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되는 배당 투자의 그 구간입니다. 이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주가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린 거죠. 너무 많이 내리니까 정부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공매도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는 반등을 해줬고 반등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고 상승하는 모습 조정 이후에 또 상승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초반에 주식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개인 투자자들 이쪽을 동학개미다라고 동학개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동학운동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바이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주식에 들어왔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에서 들어온 투자자의 행태는 이 동학개미가 들어온 형태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여기에서 들어왔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부분에서 들어왔었던 투자자들과 거의 흡사한 패턴, 즉 성향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좀 더 다른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금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와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자금은 77조 원 정도, 약 77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 대한 부분에 조정에 대한 부분을 그 분간점으로 두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38조, 여기에 38조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신 대표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외국인 2.5조 원, 그 다음에 기관 1.5조 원 이게요. 매도 금액입니다. 매도 금액입니다. 근데요. 이 매도 금액이요. 이번 주. 즉, 10월 마지막 주에 일주일 동안, 일주간. 이게 5일이잖아요. 5일간 매도된 금액이 외국인들은 2조 5천억 원, 기관은 1조 5천억 원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잠깐 볼게요. 10월 26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놓고 기간 두 개로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2조 5천억, 기관은 1조 5천억, 개인들이 근 4조 정도 매수를 한 거고요. 코스닥도 3천억, 이쪽에 2천억, 6천억 정도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매도한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높은 거냐? 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아닌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풍부한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증시 주변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의 상승 측면에서 쳐다봤을 때는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즉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인은 어떠냐? 개인은 유동성 자금에 대한 매수력, 이게 굉장히 큽니다. 아직도 많다. 시중에 증시 주변의 자금들 몇 조까지 있었냐면 100조까지 머물러 있었다, 100조 원까지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 대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고객의 예탁금은 53조 7천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잔고는 좀 줄였죠, 그죠? 네, 줄었습니다. 16조 4천억 정도 이렇게 16.4조 원으로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요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큰 자금의 흐름입니다. 코로나19 바로 전에 3월달 이전, 2월달, 3월달 요때에 고객 예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냐면요. 30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53조 원이니까 많이 늘었죠. 그렇죠? 신용도 마찬가지로 10조 원에서 11조 원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발생이 되면서 내려온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증시 자금에 대한 유동성은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금들 이런 것들도 아직 증시 주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시장은 자금 때문에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 개인의 매수 이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 어느 쪽의 그 세력적 갈등에 의해 세력적 싸움에 의해서 이겨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유동성에 대한 부분 최근에 움직였었던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 일주일 동안 꽤 많은 금액을 팔았다라고 말씀드렸죠. 29일 날 5천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30일 날 10월의 마지막 날 근 1조를 팔았습니다. 코스피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천억 여기도 2천억, 여긴 근 5천억, 여기도 4,500억이니까 5천억 이렇게 판 그런 상황이죠. 팔고만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4천억을 10월 30일 날 매수를 했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죠. 자, 이렇게 대립하고 완력 싸움을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수급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자, 신 대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뭐냐면은 이전에 들어왔던 것과 이후에 들어왔던 것.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들어온 자금과 그 이후에 들어온 자금의 성향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들어온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내리더라도 견뎌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후반에 들어오거나 신용을 쓴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오히려 더 사신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내리면은 물량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10월 30일 날 그 개인 투자자들이 1조 4천억이라는 금액을 매수를 했지만 결국은 이 안에 신용 물량은 털려 나갔을 거고 바쁜 급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 금액들을 다 아우러서 포함을 해서 1조 4천억이라는 이 큰 자금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요 여건에서 그러면 나스닥 지수는 어떤가 한번 봐야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 한국의 코스닥 지수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나스닥 지수 진짜 견초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진짜 최고치 12,000포인트도 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역시 이 고점은 뚫지 못한 것 같아요. 저점을 연결해 볼게요. 저점을 연결하면 여기죠. 그럼 어떻게 움직이나요? 박스권으로 움직입니다. 요까지 움직인 거고 지금은 박스의 하단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박스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예견은 누가 했었나라는 거죠. 이거는 10월달 초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대선 전, 미국의 대선 전까지는 주가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박스권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 위아래의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 지수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한국 지수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렸고요. 내린 부분에서 재차 반등을 해주고 굴절적인 조정이 있었고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전에 들어왔었던 자금과 이후에 들어왔었던 자금의 성향이 다른데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은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반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주가가 흔들리고 내려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갖고 있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것 이것이 10월 달에 시장에 주된 투자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은 주식 투자에
견뎌낼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프랑스 까크 지수 한번 볼게요. 독일 지수를 봤으니까. 프랑스 까크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제조업 분야보다는 문화 관광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패션 뭐 이런 쪽에 그 사람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3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발전되어 있는 거지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약간 좀 독일보다는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올라온 부분도 적었고 올라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까크 지수가 아주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19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재확산. 네, 재확산.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통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야간에 영업점 이런 것들은 못하게끔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나 경제에 대한 파장이 훨씬 더 프랑스에는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다행입니다. 한국은 K 방역이라는 그 방역 체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숨은 공로자 숨은 조력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죠. 자, 이 이후에 시장에 작용했었던 부분을 또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일 크게 또 시장에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미국 대선, 그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다음에 연말로 가면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이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낮춰져야 되는 시행령이 미리 발표되어 있는 거고 정부 측에서는 강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안하다.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서 일시에 또 물량화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희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강행하면서 정부는 3억 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양도세 부과에 대한 기준이 유예되는 것이 당론이다. 민주당의 당론이다라고까지 얘기한 거고요. 이 당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조세에 대한 저항과 증시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주가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하면서 현재의 지수 대역을 고수를 하고 받침이 돼서 움직였는데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유예에 대한 당론이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 신 대표 생각으로는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다행입니다. 11월 달, 12월 달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요. 자, 11월 달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죠? 12월 달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죠? 즉 연말에는 배당 투자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배당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뭐 금리가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서 조금만 갖고 있어도 즉 뭐 11월 달하고 12월 달 이 두 달만 갖고 있어도 7%의 수익을 준다라고 한다면 투자해 볼 만하죠. 1년 수익률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자에 대한 부분이 6%를 준다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경기가 약간 위축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 대주주들에 대한 재고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배당을 줘야겠다라는 인식적 부분들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매수의 매력도는 높아지고 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니면은 뭐 세력적 입장에서 돈에 꼬리표가 달리기 싫어하는 자금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전에 파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연말에 강세장이 형성될 가능성 이 부분은 항상 계절적으로 있었다라고 해요. 계절적. 예. 계절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때에 연말에 강세장으로 이어졌고요. 강세장으로 일어난 부분이 배당주, 즉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되는 그 상황이겠죠.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 투자를 안 할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았죠. 2조 원, 1조 원 막 팔고 있는 그런 외국인과 기관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계속 팔고만 있을까요? 배당 투자는 안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만 갖고 있어도 7%, 6%의 수익을 준다면 배당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에 대한 요건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 마찬가지로 본인 자금보다는 자금을 차입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입한 자금이 CD 금리에 대한 여건과 플러스 알파, 요게 이제 수익이죠.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많은 자금들이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금리를 커버하고 수익이 난다는데. 차익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 수익률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당 성향이 높아져 있는 종목과 배당 성향이 높아져 있는 추세 대역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대역이 언젠가요? 11월, 12월이다.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이 요소에서 그러면 11월 달과 11월과 12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대표는 미국 대선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 있을 거고요. 대부분 미국 대선에 있을 때의 그 구간 동안에는요. 전략 후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약하고 후에는 강하다. 11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앞부분은 약하고 이 이후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선 전에는 약세, 대선 후에는 강세 이렇게 바뀐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미국 대선에 몇 년 동안 이 상황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올해라고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10월 시장이 굉장히 낮게 끝난 그런 상황이니까 11월 달 시장, 12월 달 시장이 사실상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자, 봐보세요. 10월 말과 11월 중순 이때에 저점에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10월 말 끝났죠.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11월 달에 대선 곧 끝난 요 중순까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만약에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선의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면은 재검표해야 되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에 저점을 형성할 거고요. 저점 형성한 이후에 후강 쪽에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뭐하고 같이 움직여요? 배당주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에 대한 투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제일 큰 그런 10월 달에 이슈였잖아요.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였었는데요. 요거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다가 얘기한 거는 선반영됐다. 10월 달에는 선반영된 부분과 12월 달에는 하락 우려감이 감소하는 거.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그런 요소고
이런 투자자들이 연말에 강세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전통적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역시 뭐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경기 부양책을 더 강하게 밀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 대표는 미국 대선의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죠. 이게 그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두 번째인데요. K-방역이라는 부분이 아주 부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죠. 근데 프랑스, 독일, 봉쇄령, 야간의 통행 금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에서의 확진자 이런 것들 보면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은 한 2만 5천 명, 2만 6천 명 정도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인데요. 유럽에는 하루 만에, 영국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한국이 여태까지 있었던 확진자 수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크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전후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이다. 50명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래도 여타 국가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돼서는 좀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분을 선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글로벌 K-방역 아주 크게 저는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 자금들이 동아시아 쪽에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은요, 이 관심도에 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시하고 있는 나라를 살펴보니까요, 중국, 대만,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지수가 내려오면 외국인들은 싸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겠죠. 그럼 고의적, 일부러, 의도적으로 10월 달에 파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선진 방역 시스템은 경제에 대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과 경기에 대한 부분이 부양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지만은요, 한국 시장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유동성에 대한 정체 현상이다라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금리가 올라오는 이 구축 효과 때문에 유동성이 투자적 부분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10월 달에는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구축 효과에 의해서 화폐의 유통 속도, 이 화폐의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금에 대한 부분에 기대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정체를 만들어냈고, 정체를 만들어내는 여건들이 그동안 한국 지수의 박스권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에 정체 현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 비투자. 신용 부분이 너무 크죠. 정부도 빚을 내서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구축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 메이저 수급,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에 의해서 재차 매수를 할 때에는 시장을 양분화할 가능성이 있겠죠.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K커브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K커브는 주가가 움직인 부분에서 여기에서 스타트가 돼서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이 커브, K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올라가는 종목이 우량주일 거고, 올라가는 종목이 결국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고요. 아직은 언택트 시대입니다.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시장에 대한 추세가 올라온 이후에 횡보하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거지 하락은 아직 아니죠. 결국은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여건들을 우리는 찾아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현재의 시장적 부분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업종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제약 바이오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고 이 제약 바이오도 아무거나 두면 안 되죠. 이제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자금력이 있고 큰 회사를 위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업종. 조정을 받고 있었죠.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 완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죠. 홈쇼핑 주식도 지금은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S 홈쇼핑도 잘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제 시장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택배 시장 물론 지금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파업, 처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약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해소해야 되는 거고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IT 업종에 대한 부각 이런 쪽이 11월 달 시장에 아주 중요한 투자처 아직은 언택트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그 10월 달까지 잘 올라왔었던 9월 달, 8월 달, 9월 달 잘 올라왔었던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숨고르기에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재의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단기적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의 시각적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과소평가돼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든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주름 잡고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투자를 했었던 이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를 됐지만은 지금은 컴퓨터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죠. 사회의 보편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식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는 부분에서 주가는 더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마라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오신 많은 시청자분들도요. 아마라 법칙을 한번 포탈에서 포탈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라 법칙이 이런 상황으로 움직였구나. 그렇다면 성장주와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아마라 법칙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자에 대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중국은 첨단 사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지금 바꿨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패싱을 하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하니까 독자 생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과 기술 격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혁신적 성장을 주도하겠다. 그래서 내수가 15억 명이 넘어가는 이 중국 시장이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하게 의지를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기술주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배당주를 투자해야 돼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많이 써놨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을 다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배당을 많이 주는 7%, 6%, 5% 이게 배당을 주는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내서 써놓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뭐 현대공업주주 쌍용량의 전통적이죠, 이거. 네, 그리고 하나금융주주, 우리금융주주, 기업은행 이런 은행주들도 많이 주거든요. JB금융주주, 전북은행을 얘기하는 거고 대구은행, 그러니까 DJB금융주주, BNK, 부산은행 이런 지방은행들도 결국은 짧은 기간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배당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는 주식으로 나올 겁니다. 배당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삼성증권도 배당주고요. NH투자증권, 증권주도 배당주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KTNG, 딴배인상공사 아시죠? 한라홀딩스나 삼성카드, 효성 이런 종목들도 배당주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중에 몇 종목 볼게요. 쌍용양해입니다. 전통적인 배당주거든요. 주가는 여기가 이제 스타트. 2020년도에 스타트인데요. 주가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거의 움직인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서 배당을 많이 주고 주가가 올라온다면 주식에 대한 수익과 배당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종목이겠죠. 물론 쌍용양해를 제시를 한다.
추천주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냥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신한지주, 금융주죠. 지금 주가가 오히려 여기서부터 내린 이후에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기에서 240에서 이제 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배당도 받고 주가가 올라오면 주가에 대한 수익까지 만들어낸다면 신한지주 투자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융주들이 이런 매력이 있거든요.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여건에 증권주 한번 봐야죠. NH투자증권. 물론 삼성증권도 있고 키움증권도 있고 여러 증권도 있지만 그래도 NH투자증권이 대표적이니까 주가는 내려왔고 주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240 라인 보이시죠? 240 라인에서 이제 발현이 되고 있네요.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면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나고 일석이조. 그게 11월 달과 12월 달에 만들어질 우리의 투자의 방법일 겁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은 지금 삼성그룹에 대한 구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사업적 지주회사입니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여러 가지 지분에 대한 부분을 봐더라도 현재의 가격보다는 높아야 돼요. 주가는 240 라인에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주가가 내렸어요. 이건희 회장님 타겟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올라왔다가 지금 내렸는데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과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배당 성향을 높여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대주주의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으니까요. 삼성물산. 그래서 요 주식은 뭐 관심주다라고 신 대표의 관심주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1월 관심 종목 한번 봅시다. 배당주에 대한 부분 봤으니까 저는요 네이버가 좋아 보이고 나이스 평가가 좋아 보이고 롯데정보통신이 좋아 보이고 CJ에 대한 부분이 좋아 보이고 삼보판지 현대홈쇼핑 단할 여기에 삼성 물산 요게 11월 신 대표의 관심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종목씩 한번 봐봅시다. 한 종목씩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뭐 240 라인에서 여기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여태 고점을 찍고 지금 1개월, 2개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반등할 수 있는 이 여건과 거래량. 네이버는 포탈도 되지만요 이거 완전히 쿠팡보다 더 매출액이 높은 쇼핑주, 쇼핑에 관련돼 있는 언택트 관련돼 있는 온라인 쇼핑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이버 본다면 카카오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나이스 평가 정보. 이 나이스 평가 정보는요 신용 관련돼 있는 기업인데요. 뭐 개인 신용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기업 신용도도 체크해야 되는 거죠. 체크하거나 점검을 할 때마다 수수료가 떨어지는 그런 회사죠.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신용도를 체크하잖아요. 체크할 때마다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 언택트 시대에 이 나이스 평가 정보만큼 돈을 편하게 버는 그런 회사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그 전에는 이전에 꽤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240 라인에서 움직였었고요. 요때가 아주 클라이막스였었고 잘 팔았습니다. 주가는 반전과 반전, 지금도 240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아마 제가 여기에 또 팔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주가는 더 크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매수 시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왔을 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신 대표가 보고 있는 나이스 평가 정보 한번 찾아보시고 관심을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이 롯데정보통신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롯데그룹에서요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롯데정보통신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회사가 있지만은요 롯데정보통신이 롯데그룹을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그래서 시스템을 명확하게 꽉 잡을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롯데그룹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강세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점포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움직이죠. 세븐일레븐도 롯데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통신으로 묶어놔야 되는 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매출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40 라인 한번 봐보시죠. 이 롯데정보통신도 꽤 많이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수렴하고 있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여건. 거래량만 늘면 올라올 수 있다. 괜찮은 종목이다. 저는 제시하고 싶은데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CJ 대한통운.
빼놓을 수 없는 거죠. 택배 시장에서 CJ 대한통운을 빼놓는다라고 한다면 안고가 없는 찐빵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단팥빵에 단팥이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CJ 대한통운은요, 택배 시장의 택배에 대한 가격을 좌우할 수 있어요. 가격 결정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택배 노동자에 대한 파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축되는 부분에서 240 라인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요만큼 반등만 해줘도 수익은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대한통운이라는 CJ 대한통운은 현재의 악재적 요소 때문에 주가가 내렸으니까 상승할 수 있고 언택트의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CJ 대한통운이 있듯이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삼보판지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죠? 박스, 골판지, 상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농수산물에 대한 포장 판매 이런 것들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차트 한번 볼까요? 240 라인은 여기 있고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현대홈쇼핑도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죠. 현대홈쇼핑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요. 240 라인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아직 조정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역시 거래량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11월, 12월 종목 가능하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다달입니다. 결제 시장이겠죠. 결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240 라인에서 움직였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은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이게 한 44% 수익을 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조정을 받았고 현재 거래량만 터지기 시작을 하고 보조지표가 올라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제시장. 휴대폰 결제시장, 핸드폰 결제시장의 대장이죠. 자, 이렇게 언택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10월달 시장 그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11월달, 12월달 시장 패당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언택트의 여건에 의해서 상승주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연말 수익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신 대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